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952년 10월호 그러니까 사상 두 번째 발간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10월에 발간됐던 사상 책에 실려있는 유교와 경제 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 유교와 경제 파트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유교의 일반적인 경제관, 농업 중심의 경제관을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유가들은 농업이라는 것은 농민의 어떤 생존을 유지시킴으로써 지배층의 지배를 확고히 하고 또 이 유교에 의해서 그 농민들의 윤리를 적용시켜서 지배를 하고 하지만 이 지배계층은 굳이 농민들의 그 기술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적합한 윤리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통치를 하면 된다. 그런 사고가 유교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경제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유교학자들에게서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앞 영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관을 갖고 있는 유교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어땠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유교의 문화에 지배된 그러한 국가에서는 토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재정책만 쓸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공업이든 상업이든 농업 기술이든 이런 형태 안 그러면은 농업을 어떻게 정산시킬까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국가가 한 정책은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에 대한 정책밖에 없었고 그러한 정책이 2000년 이상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게 이제 논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토지 경제를 중심한 재정책만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재정을 그러니까 토지를 바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적절한 토지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토지 제도는 뭐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은 토지를 어떻게 자기가 갖고 이런 게 명확해야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유교가 할 수 있는 유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책하고 또 땅을 이렇게 관리하는 전제죠. 이걸 전제라 그러죠. 전제 외에는 없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재정책만 하고 전제만 중요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고 시대에는 개인의 개척한 토지는 개인의 점령으로 사유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유교 국가가 되면서 곧 이게 고쳐져서 모든 토지는 관유, 즉 국유로 되고 그를 인민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공부, 이때는 공부는 이제 납세 그 서류죠. 공부를 바치게 하는 이유 수수의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 정전법, 조용조 등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가의 인민에게 조세를 부담시켰던 바 이는 후세의 유교식 재정 정책의 기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정책은 없고 오로지 토지를 기반으로 거기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느냐에 필요한 전제 혹은 조세 정책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수지 조정에 관한 것인데 이때 수지 조정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하고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세금을 쓰는 것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세입 세출의 균형 이게 원칙이다. 물론 잘 지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의 그 세수나 세출의 정책은 균형이에요. 그런데 이 유교 국가의 세입 세출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수지 조정이라는 것인데 이 수지 조정에 관한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데 예기 왕제라는 것은 이제 책 이름입니다. 예기 왕조의 용을 제함은 반드시 새 말에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용처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서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사용처는 반드시 새말, 그러니까 세금을 모두 거둬들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용처를 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곡이 수납된 뒤에 그런 다음에 용을 제정한다. 우리는 요즘은 예산을 먼저 짜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싶거나 또 해야 되는 어떤 정책을 먼저 정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국가의 정책을 시행할 정책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수 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양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양 안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과 그 정책의 방법이 정반대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양하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보고 그런 다음에 출을 계산하는 것이니 오늘날의 재정 방침과는 정반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는 것도 함부로 쓰는 것도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두면 백성이 죽겠죠. 그럼 다음 지배를 못하니까 많이 거두는 것도 함부로 쓰는 것도 그런데 거둬들인 것을 막 쓰는 것도 서로 다 경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익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이 열을 원칙으로 하였으니 예기왕죄에 아까 그 책에 재정의 비축을 극히 중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재정이 아니고 거다들인 것을 아껴서 남기는 걸 더 중시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경제정책에서 사용하는 균형책이 아니라 성여책, 즉 여분을 남기는 그런 축정책을 강조한 것은 이때 축정책이라는 것은 축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자꾸 모은다는 뜻이죠. 그 양이 본의로서 계출하는 방법과 함께 이 당시에 뚜렷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즘은 균형, 세입과 세출의 균형, 그런 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책을 먼저 정하고 세금을 그게 맞도록 걷어들이는 이런 형태인데 이 당시에는 먼저 걷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될 수 있으면 세입이 더 많은 형태, 즉 남는 형태로 재산을 운영했다, 즉 예산을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고대 관제로서는 선왕의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다. 유교의 이제관, 그 재정 정책에 대한 법칙이 이제관입니다. 에 의해서 군자는 재리의 접근을 기피하게끔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자는 재정과 이익에 관련된 정부 부서에는 잘 안 갔다는 겁니다. 뭐 군자로서 품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해서 잘 안 가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사리, 그러니까 개인의 연줄과 개인의 이익에 기울어진 그러한 인물의 재정 관여를 극력 배척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마디로 될 수 있으면 재와 관련된 업무를 안 맡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연줄과 이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못 앉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역대 중국의 실례를 보면 관원의 무리들이 재정권을 장악하여 국가의 혼란에 관련되는 바 컸던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군자나 벼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이런 고위 관료들, 이런 관료들은 될 수 있으면 재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 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정을 운영하는 실무관들, 그러니까 관리들, 그 사람들이 멋대로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혼란이 컸다, 이런 얘기죠. 요컨대 유교에서의 재정관은 키우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키우고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수입을 보아서 지출키로 되었으며, 그 생산에 있어서는 정산, 그러니까 막 늘리는 것보다는 절약의 그 포인트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 재용은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은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목표요. 오직 역설한 것은 백성이 먹고 사는 것뿐이요, 또 생산력의 정강 확충에 있어
법가의 조종으로 보는 관중. 이거는 뭔가 하면은 법가의 유가가 아니고 법가의 대장, 이제 제일 그 조종 높은 사람,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법가는 원래 부국 강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덕이니 뭐니가 아니고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가인데 이 법가들은 상업 광산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광산을 채굴하고 법가가 주장이 해수로 재렴하고 산림을 경영하고 목축을 장려하는 등을 이 법가가 주장했는데 유가는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는 유가입니다. 그는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배척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